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동네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슈퍼 일하면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특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툴지만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자하고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독자로 태어나서 감사하게도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 덕에 제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 재밌게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옆집 사는 형이 명문대 다니던 형이라서 싸게 공부도 배우곤 했습니다. 부모님과 옆집 형 덕에 저는 나름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학교는 정말 돈 많은 애들만 가는 거였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아무 걱정 말고 학교에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빠, 삼촌 등의 친척분들께 돈까지 빌려가면서 저를 공부시킨 것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결혼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참 곱게 자란 거였죠 뭐. 저는 집 짓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중학생 시절 우연히 아빠 지인분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정말 예뻤거든요. 화려하고 크기가 컸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안 예쁜 곳이 없는 참 정겨운 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디자인이었어서 그랬는지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예쁜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실제로 대학교를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친하게 지냈던 학교 선배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건축가라는데 가만히 앉아서 상담하고 견적 내고 도면 짜면서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전에 현장 나가서 치수 정확하게 다 측정해야 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효과적일지 시뮬레이션도 몇십 번, 몇백 번씩 해봐야 하고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상담을 나가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작업 현장도 가야 했으니까요. 한 번에 한 의뢰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꿈꾸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꿈꿔왔던 거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쁜 집을 지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회사 건물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꿈꾸던 것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직업 만족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일이 이렇다 보니까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미팅을 나가고 출장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 밑에 지방으로 가게 될 때에는 며칠씩 현장 근처에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야근하면서 사무실에서 잠을 잔 적도 많았고요. 이렇게 제가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그리움이 컸다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집에 가면 정말 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쉴 수 있는 곳이었고 그만큼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반겨주시는 부모님도 좋고 집 냄새도 좋았습니다. 그 애정은 집을 떠나서 저희 동네까지 퍼지게 되었죠. 오랜만에 퇴근을 하면 집 근처 놀이터, 문 닫힌 미용실, 매일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정육점, 슈퍼 등이 너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퇴근을 한 날에는 그 마음이 더 컸고요. 저도 모르게 동네의 익숙한 풍경과 익숙한 사람들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큰 길에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팔고 했으니까 작은 슈퍼는 아니었어요. 슈퍼는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서 안이 훤히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문 바로 안쪽에는 계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산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잘 보였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지나는 곳이라 매번 습관처럼 안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계산대에 저희 아버지 뻘의 아저씨가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할 때 입는 칙칙한 색의 조끼 같은 것을 입고 머리도 하나로 질끈 묶고 있었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처음 본 날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여자분이 계산을 하다가
손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웃는 건 더 예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 슈퍼를 지날 때면 그 전에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분이 저를 봐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출장을 가거나 사무실에서 야근을 며칠씩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 여자분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냅다 인사를 할 수는 없으니 혼자 마음속으로만 오랜만이네요 생각하면서 지나쳤죠. 그러기를 수개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속만 끓이고 있지 말고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퇴근을 해서 문 열린 슈퍼를 지나가는 날이면 살 것도 없으면서 항상 슈퍼를 들렸습니다. 처음에 가까이서 여자분을 봤을 땐 진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웃는 건 기가 막히게 예쁜 그녀에게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번 슈퍼에서 사는 것들은 별거 아닌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먹지도 않는 과자를 사기도 했고 집에 한가득 있는 감자를 사기도 했고 소주를 사기도 했고 요리도 안 하는데 참치 캔을 사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를 본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슈퍼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나타나기 전에 카운터에 있었던 아저씨가 슈퍼 사장님이고 바로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슈퍼에 20번 정도 갔나? 그 정도가 되어서야 저는 용기를 짜내서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뭐 하십니까? 참 멋없는 이 말 하나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내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도 못한 제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해준 건지 평생 고마울 따름입니다. 결혼 후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여느 신혼부부처럼 함께 맛있는 저녁밥도 차려 먹고 같이 영화관 데이트도 하고 같이 쇼핑도 다니고 집에서 오락도 같이 즐기면서요. 이렇듯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미래의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나는 딸. 왜냐면 나중에 같이 쇼핑할 수 있으니까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아니다. 아들이 좋겠다. 든든할 것 같아. 아닌가? 역시 딸인가? 아닌데, 아들도 좋은데. 모르겠다. 다 너무 귀엽고 좋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면 얼른 아기 낳자. 저도 물론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원하는 성별이나 육아나 교육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아내가 자녀 계획을 세우고 주변 친구들에게 어떻게 육아를 하면 좋은지 얘기도 많이 나누더라고요. 저도 좀 더 진지하게 미래의 아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부도 많이 하면서 2세 준비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른들이 마음을 비워야 아이가 찾아온다고 해서 아내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엽산도 챙겨 먹었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한참 노력하고 있을 때에 아내 주변 친구들이 2명 정도 임신을 하기도 했고 형님네가 둘째를 낳기도 했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고 이런 생각들로 아내가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는 아예 아이 생각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나쁜 놈인 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많이 못 챙겨줬습니다. 아내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지방 쪽에 일이 많이 잡혀서 출장 가고 야근하고 하느라 아내 마음을 보살펴주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에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던 아내를 어떻게 안아줘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우울해하는 아내를 지켜보기를 몇 개월이 흐른 뒤 아내가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찍 끝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렇다고
무슨 일 있냐니까 아니랍니다. 갑자기 안 하던 전화를 왜 하지?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서 오랜만에 제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서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내가 갑자기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진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아이가 찾아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내랑 오랜만에 데이트할 때 가끔 갔던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더 건강 챙기고 친구들 아기 보러 자주 가서 미리 연습도 할 거라면서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 몰래 혼자 다녀온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내내 손에 꼭 쥐고 잘 보이지도 않는 아기를 가리키며 너무 귀엽지 않냐고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2달 뒤 예상치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진다고 하더라고요. 무지했던 저는 임신 증상 중 하나가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가슴에서 물 같은 게 나온다고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때 29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기도 했고 살면서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산부인과도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처음 가본 거였고요. 이참에 다른 검사도 할 거 있으면 미리 해두자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MRI를 찍더니 갑자기 CT까지 찍고 피도 뽑고 무슨 초음파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도 마음이 불안해져 갔습니다. 간호사분의 표정도 심상치 않고 월요일 오전이라 그런가 어수선한 병원 분위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은 높아졌죠. 몇 시간이나 병원에 있으면서 대기하고 검사하고 또 대기하고 검사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컴퓨터를 심각하게 보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유방암 사기입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네?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내를 보며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놀란 눈을 하고 의사 선생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장 항암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선생님, 저는 임산부예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내는 놀란 그 얼굴 그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게는 무조건 아내가 먼저였습니다. 아직 임신 극초기이고 당신은 지금 젊으니까 치료를 마치고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니, 나 아기 지킬 거야. 못 들었어? 나 말기래 오빠. 만약 지금 아기 지우고 치료 시작한다고 하면 완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아기를 지키겠다고 했고 저는 홀로 아빠가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하시는 슈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만 같아서 너무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매 순간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와 뼈로 암세포가 전이된 아내의 몸은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아기한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치료를 조금씩 해보았지만 아기는 끝내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온 지 5달 만에 아기는 떠났습니다. 유산 소식을 들은 아내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표정으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치료 잘 받고 얼른 회복해서 우리 꼭 아기 가지자. 어떻게든 아내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슬그머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말라갔고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점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아내가 정말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밝은 아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기운을 차린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끝내 아내는 30이라는 예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예쁜 사람을 하늘에서 데려간 건지, 내가 못 지켜서 그런 건지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오랜 시간 참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실 아내를 따라가려고 마음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것은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지켜주지도 못한 사위가 뭐가 예쁘다고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저 살리시고는 두 분은 아내를 따라 떠나셨습니다. 급작스럽게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이랑 신혼 초 무렵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 아내도 없지. 장인 장모님도 없지. 남은 건 저와 슈퍼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슈퍼가 상당히 컸는데 장인어른이 안 계시니까 단골 손님들이 뚝 끊겼거든요. 옆집이 원래 꽃집이었는데 거기에 치킨집이 들어오면서 가게 반만 내달라고 하길래 그냥 내줬습니다. 어차피 규모가 크면 저 혼자 운영하기도 힘들었고 누굴 쓰자니 그만큼 장사도 안 됐었고요. 그렇게 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주 쓸쓸하고 고독하게요. 장인 장모님이 운영하셨을 때 가게로 오셨던 단골 어르신분들은 저희 가족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처 잃고 부모, 처가도 다 잃어서 어쩌냐고. 가끔은 말없이 바카스 하나를 두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덕분에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지만 누군가는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 슈퍼가 있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봤던 그 계산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내를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아내가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처음엔 사무치게 외롭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20년이나 세월이 지나니까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일을 하는 것도, 혼자 잠을 자는 것도, 혼자 가족들이 떠난 날을 챙기는 것도요. 건축일 관두고 가족들도 떠나고서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하하호호 하고 싶지도, 그럴 자신도 없고 괜히 나가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연락 안 하고 1년, 2년 지나니 남이 된 거죠. 그래서 언제는 핸드폰을 아예 없앨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핸드폰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싶어서 안 찾았거든요. 3일인가 있다가 빨래통에서 찾았는데 연락 한 통 안 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곤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요. 이러다가 입이 달라붙겠다 싶어서 손님이 없을 때나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도, 그렇다고 열심히가 아닌 것도 아닌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랑 비슷한 오늘, 오늘과 비슷한 내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뭔가 평소 같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집에 식기가 별로 없습니다. 컵, 접시, 이런 건 두세 개에 밥그릇, 국그릇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밥을 풀려다가 그만 하나밖에 없는 밥그릇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릇 깨는 실수는 아내가 살아있을 적 신혼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서 치우다가 손가락도 한번 베이고 밥은 대충 국그릇에 국이랑 말아서 한꺼번에 먹고 나갔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다가 늦은 탓에 평소에 문 여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슈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손님이 슈퍼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아침에 와서 담배를 사가는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남자인데 제 사정을 다 아는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나와요?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어요? 다른 데 가서 살까 하다가 뭔 일 났나 싶어서 기다렸어요. 별일 없으시다니 다행이네. 담배 한 갑 주세요. 아이고야, 출근 시간 다 지났네. 허둥지둥 담배를 건네주고 카운터에 앉아서 한시름 놓던 그때였습니다. 전날 슈퍼에서 통조림을 사간 할머니께서 사가셨던 통조림을 들고 오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라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유통기한 지난 게 잘못 들어왔나 싶어서 할머니께 통조림을 받아들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연도를 착각하셨더라고요. 1년 가까이 남은 통조림을 유통기한 지난 걸로 착각을 하셔서 화를 내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이나 화내시는 걸 듣고 있었고요. 할머니까지 가시고 나니 아침부터 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손님 10명 남짓 오는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슈퍼인데 오늘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렇게 한참 일을 하다가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좀 한가해졌습니다. 그제야 앉아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생각으로 책 한 권을 슈퍼에 가지고 왔는데 나이를 이쯤 먹고 나니 낮잠 참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누가 계산대를 두드리며 저를 깨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네. 아이쿠, 제가 잠이 들었네요. 네, 뭐 드릴까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꼬박 2시간을 잤더라고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깨운 손님은 다름 아닌 군인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군화도 깔끔하게 신고 전투복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찾냐고 물어보자 그 군인 손님은 잠깐 우물쭈물했습니다. 뭘 사려고 그러나 하는데 군인이 약간 딴청을 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번개탄 있어요? 네, 번개탄. 네, 있는데. 갑자기 번개탄을 찾으니까 이상했습니다. 제가 뜸을 들이면서 고개를 숙인 군인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오늘 휴가 나왔거든요. 친구들하고 차 타고 놀러 가는데 고기 구워 먹기로 해서요. 그래서 필요해요. 제가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외운 듯이 줄줄 말을 하더라고요.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그 군인이 먼저 번개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저기에 있네요. 제가 가져올게요. 술도 좀 사가야 할 텐데. 군인은 아까보다 능청스러운 말투로 번개탄까지 걸어갔습니다. 번개탄을 하나 들고 잠깐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를 들고 또 하나를 들어서 총 3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쪽으로 가더라고요. 술까지 사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짜로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카운터에서 가만히 군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군인은 번개탄 3개를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소주를 2병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번개탄 3개를 살 정도면 고기를 꽤 많이 구워 먹는다는 건데 소주는 달랑 2병만 사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먹는데 소주를 2병만 먹는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군인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고기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둘 다요. 야, 맛있겠네. 몇 명이서 가요? 4명요.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요? 강원도요. 그래요. 뭐 타고 가요? 버스. 아까 차 타고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군인이 멈칫했습니다. 계산대에 올려둔 번개탄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제가 손을 뻗어서 군인을 붙잡았습니다. 앉아봐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제가 계산대에 몸이 반이 걸친 채 붙잡고 놓지를 않으니까 군인이 도망가려다가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의자를 하나 빼와서 군인을 앉혔습니다. 가게 문은 잠시 잠궈두고 군인에게 비타민 음료를 건네서 진정시켰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던 군인은 진정이 되었는지 사과를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곧 상병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 돌도 안 되었을 때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화 한 번 안 내시고 정말 재밌고 좋은 분이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랑 둘이 여행도 갈 정도로 친했거든요. 그런데 저 이등병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친구분들하고 테니스도 치시고 술도 한 잔 안 하실 정도로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정말 많은 힘이 되어줬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는 내내 함께 해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부대 복귀까지 해줬던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휴가를 나왔는데 여자친구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런 용기도 나지 않아서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군인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갑자기 20년 전 아내가 떠난 뒤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정말 죽을까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 떠난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서럽고 외로울지. 그래서 그 군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보니 그날이 휴가 끝나고 복귀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시간은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 군인을 부대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얼른 가요. 영창 가겠지만 가서 싹싹 빌어요. 그리고 꼭 열심히 살아요. 나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내도 죽고 장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나도 사는데 못 살 게 어딨어요. 꼭 열심히 살아요. 알겠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꺼낸 제 이야기에 군인은 놀랐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 뒷골목에 세워둔 잘 타지도 않는 고물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는 길 출출하지 않게 슈퍼에 있는 빵이랑 우유, 과자들을 챙겼습니다. 군인은 며칠 굶었는지 가져온 간식들을 우걱우걱 다 먹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랬구나 생각했습니다. 꼬박 3시간을 달려서 부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다음 휴가 때 꼭 찾아뵐게요. 군인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혼자 다시 3시간을 달려서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부디 저 청년이 말한 대로 열심히 살기를, 다음에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군인이 전과는 다른 밝은 얼굴로 슈퍼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군대에 간 아들이라도 온 것처럼 저는 헐레벌떡 달려가서 군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왔네요. 왔어. 내심 그 군인 청년은 잘 지내고 있나? 영창은 안 갔나? 휴가는 나왔나 궁금했었거든요. 기분 좋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군인 청년은 부대에 복귀한 후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6시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안 했으니 부대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선임이고 후임이고 다들 바짝 긴장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군인 청년이 평소에 예쁨 받는 후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도 잘 받고 군생활도 착실하게 잘해서 선임들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 중대장이 기다려보자고 했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면서. 설마 그 착실한 청년이 탈영을 했을 거란 건 상상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밤 9시가 되어서야 청년이 복귀를 했고 청년은 다 솔직하게 중대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중대장이 윗선에 보고를 안 한 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 영창은 가지 않고 군기 교육으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군장 메고 연병장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창 안 간 게 어디냐며 청년은 배실배실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청년이 감사하다면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본인이 사준다고 하길래 군인이 돈이 어딨냐고 제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갈비집에 데려갔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갈비였습니다. 혼자서 고깃집에 가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사다가 가끔 구워 먹기만 했지 누군가랑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 정말 착실하고 똑똑하더라고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명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과 대표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였고요. 제대하면 곧바로 복학해서 다시 학교 다니고 싶다고 하는 게 영락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청년이라면 제가 더 걱정 안 해도 잘 살겠구나 했죠. 고기를 사 먹이고 돌려보내며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볼 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휴가 때마다 찾아오더니 제대하고서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살 용기를 줬다지만 워낙에 정이 많은 친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휴가 나오면 친구들하고 놀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아저씨랑 놀면 어떡하나? 볼 것도 없는데 뭘 자꾸 와. 그러니까 그 청년이 씩 웃으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몇 번 두드리더니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사진이었습니다. 아저씨랑 진짜 닮았죠? 사진 속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랑 닮았더라고요. 살짝 튀어나온 배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예요. 그 말을 듣고 청년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슈퍼 사장이 자신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으니 참 묘한 인연이다 생각했을 테죠. 저도 외롭고 심심했던 인생에 햇살처럼 밝은 청년이 찾아와서 즐거웠습니다. 청년의 아버지 사진을 본 이후로는 왜 오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게 평생 없던 아들이 생긴 것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청년은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학생회장까지 할 정도로 똑똑한 청년은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떡하니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 받은 날 저한테 꼭 한턱 내겠다고 하더니 글쎄 비싼 소고기를 사주지 뭡니까? 그날은 무조건 본인이 계산한다고 하길래 맛있게 얻어먹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2년쯤 일했나?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나와서 회사 차릴 거라고요. 뭐 학교 선후배, 동료 이렇게 몇 명 해서 진짜 회사를 차렸습니다. IT 회사라고는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그저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만 해줬죠. 사업 시작하고 초반에 저를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맨날 일 힘들다고 신세 한탄만 하다가 갔습니다. 진짜 밝은 아이였는데 그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뭘 알아야 조언을 해주지. 매번 입 꾹 닫고 그러냐, 괜찮냐, 잘해봐라, 어떡하냐 이러고만 있는 제가 무슨 힘이 된다고 청년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의 매일 하더라고요. 요즘 일이 너무 바쁘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오늘도 사무실에서 잤다고 하면서요.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진짜 아들이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기도 했고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기도 했고 떠난 가족들이 많이 그립기도 하던 때였습니다. 사업장 열고 1년 좀 더 지났나? 이제야 터졌다고 대박이 났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제 덕분이랍니다. 제 덕분에 꾹 참고 사업 계속할 수 있었다면서요. 참나, 제가 뭐라고 말을 참 예쁘게도 하고 마음이 진짜 따뜻하죠. 그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더니 번듯하게 회사 간판도 있는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사람도 더 구하고요. 그런데 2달 전, 이 똑똑한 청년이 어쩐 일로 번듯하게 차려입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디 다녀오니? 아니요, 아저씨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차려입고 왔대? 아저씨,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2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 커서인지 자립심이 강한 청년은 뭐든 자기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뭘 부탁하는 성격이 아닌데 옷까지 갖춰 입은 걸 보니 보통 부탁이 아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청년의 입에서 나온 부탁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부탁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주례 좀 봐주세요. 뭐? 주례? 청년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 고등학생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죽을 결심을 했을 만큼 힘들어하더니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입사 동기와 사귀더니 결혼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도 소개를 해줘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청년의 아버지와 닮았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례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잘 얘기했습니다. 주례는 나 같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 학교 다닐 때 친했던 교수님 안 계셔? 그럼 교수님이나 회사 다닐 때 도움받았던 상사나 뭐 그런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저는 살아가면서 아저씨한테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아저씨랑 제일 친한데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저씨가 왜요? 나는 사별도 했고 잘난 것도 하나 없이 이러고 사는데 무슨 내가 주례를 한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저씨밖에 없어요. 아저씨가 해주세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도 청년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내일 다시 올 거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일주일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2번은 여자친구도 같이 왔고요.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했고 한 달이 넘게 주례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남들은 하루만 해도 뚝딱 주례사를 쓴다고 하던데 저는 한 달이 넘게 매일 고민하고 고치고 썼습니다. 청년과 처음 만난 그날부터 기록된 그리 길지 않은 주례사는 제가 청년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청년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좋겠는지 진심을 꾹꾹 담은 주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례사를 보름 전 토요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읊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도 아닌 것이 제 자식 결혼식도 아닌데 참으로 뭉클하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꼭 참고 눈앞에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보면서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가 끝날 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청년은 울지 않으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난 후 정신이 없어 보며 인사를 못 나눌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는지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겨우 집에 와서 참을 수 없는 낮잠을 조금 자던 중 전화가 와서 깼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주례였어요. 아이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잘했나 모르겠네. 아저씨가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주례사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신혼여행 다녀와서 찾아뵐게요. 그때 다시 감사 말씀 올릴게요. 청년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선물을 참 많이도 사왔더라고요. 결혼한 여자와 함께 선물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왔길래 맛있는 밥 먹이려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결혼식 하나 했다고 참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밥 먹는데 문득 같이 갈비 먹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군인이라 머리도 짧고 얼굴도 애기 같았는데 이제는 가정을 이룬 어엿한 남성이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제게 말하더군요. 아저씨,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셨어요? 염색 좀 하셔야겠네. 제가 언제 한번 가서 해드릴게요. 아저씨,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사온 영양제인데 이거 드셔보세요. 비타민도 종류별로 들어있고 중년 남자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챙겨줘서 고맙다. 제가 더 고맙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아저씨 챙겨야죠. 저 아니면 누가 챙겨요? 참나, 내가 네 아버지도 아니고 뭘 그렇게 챙겨. 저는 아저씨를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제 아버지, 아저씨가 제 두 번째 아버지, 저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제 아버지죠 뭐. 제가 끝까지 아저씨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슈퍼문 닫으시고 적적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좋은 실버타운 보내드릴 테니까. 참 신기하죠. 아들뻘 되는 청년하고 우연히 만나서 친구 같기도 부자지간 같기도 한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청년을 알게 되었다니 제가 말년에 인복이 있나 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았던 30대 초반에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고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사무치게 그립고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혼자서 보냈는데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 생겼네요. 외롭던 제 인생에 찾아와준 이 소중한 가족은 후회 없이 잘 챙겨주고 많이 아껴줘야겠습니다. 제 가족이 되어준 청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